작가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어떤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요, 제 자신을 좀 돌이켜 봤을 때 어린 시절부터 조금 약한 자극들도 조금 부풀려진 채로 다가오기도 했고, 또 다양한 어떤 감각들이 예민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불안한 느낌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제 자신을 여러모로 살펴봐야 되는 과정들도 있었고, 또 어떤 보편이라는 체에 걸러서 어떤 것이 남겨지는지를 살펴보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꽤나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었고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저에게 가장 솔직하고 또 자연스러운 것은 어쩌면 그렇게 예민하게 다가오는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 그것은 때론 또 음악이었다가 또 글이었다가 결국에는 그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편하기만 하거나 혹은 감추어야만 하는 어떤 제 자신이 아니라 그렇게 걸러지지 않는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제가 창작하는 삶으로 가도록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창작자로 살고 싶었고 또 예술가를 꿈꾸었지만 지속적으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었고요. 또 왜 작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점점 더 깊어갔었고, 제가 25살이 되던 때에 인도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이 새로웠었고, 또 그 낯선 땅에서 제가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은 아침에 살았던 것이 저녁에 죽음을 맞는 어떤 생과 사가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건조한 풍경이었었는데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저의 시선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것들은 먼지로 뒤덮인 것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이 흘러내리는 오물들, 그리고 어디에선가 벗겨져서 나뒹구는 껍질들, 벌레들, 그리고 가벼운 것들은 부유하다가 구석지고 훈비진 곳에 쌓여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저의 어떤 기억의 한켠에 남겨져 있었던 어떤 기시감처럼 어떤 모습들을 상기시켰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나고 자랐던 곳에서 보았던 풍경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곳은 대규모 화학단지가 들어서면서 천천히 오염되어 갔었고, 또 그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과정들은 굉장히 천천히 오래 진행이 되었었고, 저의 어린 시절의 거의 모든 부분을 그렇게 한 마을이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의 언어는 무엇이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하게 되었었고요. 그렇게 남겨지는 것 혹은 떠도는 것, 그리고 망각되고 사라지는 것을 위한 저의 어떤 내밀한 기억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신화가 만들어지는 방식과 또 종교적인 상상력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저에게 신화는 어떤 오래도록 각인된 경험과 기억이 고유한 상징으로 전해 내려오고, 또 인간이든 자연이든 우주든 동물이든 기후든 서로 속해 있고 연계되어 있다는 전제로 관계 맺고 있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작업에서 제가 어떠한 곳에 머물고 무언가를 오래 응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요. 그런 지점에서 제가 관찰하는 것은 땅 아래에 켜켜이 쌓여있는 어떤 더 깊은 시간에 대한 감각을 유추해 보기도 하고, 또 땅 위에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어떤 작은 것들에 깃들어 있는 떠도는 것들의 공동의 기억을 소환하는 것이 제가 어떤 이 신화가 만들어지는 방식에서 제가 찾고자 했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제가 한국에 돌아온 지 몇 해가 되었는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세워보았었는데요. 대략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시간은 제가 인도에서 공부했던 딱 그만큼의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저를 돌이켜보면서
여러 생각들이 들었고 너무 한 곳에 집중하느라 다른 것들을 너무 돌보지 못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함께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었는데요. 함께했던 분들과 같이 만나고 또 듣고 얘기 나누고 또 참여작가 선생님들의 전시를 보러 가고 또 그분들의 신작 소식을 궁금해하면서 안부를 물으면서 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억 속에 가장 많이 남겨진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침 안부 인사, 그리고 화가의 작업실 문 앞에 걸려진 김밥, 그리고 전시장이 제자리인 것처럼 다시 되돌아온 조명들, 그리고 건네받은 손목 보호대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 분이 보여줬던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었었고요. 또 창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과정인데 그러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또 경험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에 막내로 참여하게 되었었는데요. 이 전시의 생동, 그리고 기억, 그리고 감각, 은유가 이 전시장에 전시된 작품들 안에도 녹아있지만 제가 옆에서 이렇게 긴 시간, 10달 가까이 되는 시간을 지켜보면서 이 작가님들의 삶에도 녹아있다는 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림이 그냥 좋고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이제 미술부를 들어갔는데 인문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소명감을 가지고 내가 작가로서 한번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확고히 드는 것은 40대 것도 중반 이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주변에 하는 소리는 저는 이제 데뷔한 지 10년 조금 넘은 신진 작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 풍경 같은 거 그리고 지금도 생각나는 게 이제 그 검푸른 바다 그리고 여름 되면은 눈을 못 뜰 정도의 강렬한 햇빛, 바람, 들판 이런 좀 대자연적인 그런 풍경들이 이제 박혀 있는 것 같고요. 또 특히나 태풍 같은 거 올 때는 눈을 못 뜰 정도의 포말 같은 게 일어요. 그 대자연 속에서 조그만 한 사람의 인간, 그 대자연이 우주랑 아니면 뭐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법칙 같은 걸로 치환될 수 있겠지만 범신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삶 이런 걸로 조금 귀결이 되지 않나. 그래서 작품 속에서 모티브가 조금 물론 인공적인 그 구조물 같은 것도 있지만 그 인공적인 구조물에 이제 조금 대자연의 시간이나 힘 앞에서 허물어진 그런 데에 조금 방점이 찍히는 것 같아요. 대학교 들어가니까 대학교 안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활발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현장에 서게 된 상황이 있었고, 이제 물론 그때는 학내 민주화부터 시작을 했는데, 학내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제 졸업을 타게 되고, 또 학교 다닐 때는 작업을 조금 서구 추상미술 쪽에 경도돼 있어서 그쪽 작가들을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차피 좀 저항적이고 폭발적인 그런 작업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기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민중미술이 그때 이제 사회에 미치는 막 변화 같은 것이 굉장히 마음이 와닿고 가장 중요한 게 예술의 그 현장성. 아, 굉장하게 강력하구나. 그래서 이제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광주에 있는 이제 미술단체에 민중미술단체에 이제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됐고 그것이 92년도 민중미술은 안에서도 여러 스펙트럼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현장에 있는 것보다는 약간 관조적으로 어떤 사건을 그 현상을 그리는 게 아니라 본질을 좀 그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운동가의 눈과 예술가의 눈이 조금 다르구나 이런 것을 조금 느끼고 합치되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달랐던 상황이 있죠.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민중미술 작가라고 자부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오랜만에 개인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제 안에 뭐가 있었는지가 궁금했나 봐요. 이제 나중에 그 첫 번째 오랜 휴식 기간 이후에 첫 번째 전시에서는 우리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의 일바지, 몸빼바지, 아니면 내 어렸을 때 교련복, 예비군복 이런 거에서 그런 일반적인 사람의 삶을 추적하는 그리고 이제 없어져가는 당산나무 숲 같은 거, 아스라이 없어져가는 그런 것이 관심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스팔트의 그런 거에서 약간 좀 벗어나서 이제 관조해 보니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였나 보죠. 그리고 지금도 연결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직도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소화를 해주시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이제 조금 묻혀지고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그림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봐도 그 본질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을 사람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조금 더 나은 집단 사회 이성이 갖춰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본질을 계속 이제 얘기하고 싶고, 뭐 강요는 아니지만 제 그림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런 것을 염원하고 있지,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작업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요. 제가 이제 북경을 가게 됐을 때는 저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부터 우리 주변의 이야기였던 것을 이제 중국 가서 확실히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말하는 것이 나와 내 주변을 얘기하고 거기서 생명력을 얻고 파급력을 얻는 거였구나. 제가 추구하고 있는 예술의 방향을 안 거죠. 굉장히 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전에 뭐 세계적인 예술과 아니면 다 통용되는 그런 모호함이 없어지고, 아, 내가 서서 얘기할 장소가 확실해지는 거죠. 여기 나부터 시작해서 광주,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아, 이 안에서라도 통용되는 아니면 감정이 전달되는 작업이면 나는 족하다. 그걸 알고 온 게 저 중국에서 1년 생활의 가장 큰 지표가 되죠. 선물이 된 것 같아요. 요즘 제 작업을 보면은 상징, 숭고미, 서정성이 조금 복합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느낌도 약간 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식의 이미지가 나오긴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인간의 삶에 대한, 아니면 앞서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그런 작업들을 계속 조금 더 할 것 같긴 합니다. 본질적으로 보면은 삶에 대한 참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삶들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삶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지만 그런 걸 종종 잊어버리고 논리나 당위성에 매몰돼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삶들이 너무 도처에서 벌어지니까, 관조적인 삶, 아니면 이해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 결국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저의 이제 한번 꺼내보는, 답은 아니겠지만 문제, 그런 식의 작업이죠.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요? 아버님이 조그만 이면지에 군인을 그려주셨더라고요. 그게 너무 멋져 보인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상은 알게 모르게 이제 꿈이 화가였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미술 시간이나 아니면 방과 후 친구들과 이렇게 산에 들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물가를 가지고 노는 것들, 장난치는 것들,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화가가 꿈이 된 게, 고등학교 선생님이 아주 젊은 선생님 부임을 하셔가지고, 이 선생님은 저한테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본인이 화가가 되고 싶었었는데 교육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저한테 이입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들어가고 결혼할 때까지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가장 큰 계기는 비엔날레가 이제 설치 도움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설치를 하면서 그때 이제 외국 작가들도 처음 만나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학교 틀 안의 중요성보다는 나가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은
배움이 있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했었고 다양한 매체를 접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1999년도에 제가 졸업을 했거든요. 작가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늠이 안 되는 시기였었거든요. 어떤 작업으로서 정체성,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정립하는 시간들이 좀 걸리는 것 같고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적인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학력에 대한 것들, 군대 복무에 대한 부분들, 자치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끌어들인 거죠. 안녕하십니까, 권순차입니다. 이제 수화로 한 명함을 전국으로 배포를 했었죠. 명함까지 해서 같이 전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국가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생활 양식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한 작가를 통해서 그 나라의 여러 가지 풍습이나 어떤 사회 관습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그런 계기점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많은 레지던스를 다녔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공공 프로젝트가 사실상은 비엔날레 특별전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구터미널 사진을 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구터미널 사진을 구합니다. 그 텍스트를 하나 걸기 위해서 각 구청들을 한 5번, 6번 돌아가면서 협조를 구하고 또 방송국이나 언론사들을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구했던 그런 것들도 있었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바셀린 프로젝트 라디오 방송 역시도 커뮤니티 개념이겠고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개념이겠죠. 이제 그때는 사실상은 전파로 했기 때문에 우리 방송을 들으면 1km 안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라디오를 통해서만. 아쉬웠던 점은 우리가 기록을 많이 못 해왔다는 거. 그 이후로 진행이 됐던 게 그 이주민 라디오 방송이죠. 스튜디오도 없고 장비도 없었어요. 장비는 빌렸고 장소를 도서관에서 진행하기도 하고 옥상에서 빌려서 진행하기도 하고 정자에서 진행하기도 하고 테라스에서 진행하기도 하고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진행을 했거든요.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유튜브로 공개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인도네시아 다티앙이라는 공간, 전통 기아를 만드는 공장이 200개가 넘는 곳이거든요. 기아의 소모성이 많이 없어지면서 계속 이렇게 쇠퇴해가는 공간이었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의 얘기를 방송으로 그대로 담아냈고 그 기아 공장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디빌딩 대회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즉석에서 이제 유튜브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MC가 한 명 있고 한국 MC가 한 명 있는데 서로 각자 언어는 통하지 않는데 각자 언어로 스트리밍을 하는 거예요. 계속 4시간 동안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유튜브에 대한 생각이 됐던 것 같고 코로나가 이렇게 갑자기 발생이 되면서 일상의 어떤 일기와 같은 드로잉을 하다가 젊은 작가든 중견 작가든 원로 작가든 그 드로잉으로 해서 컨셉을 잡아서 탐방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지속을 하고 있는 거고 나중에는 또 다른 어떤 네트워크를 또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 자신한테는 작업의 성향에 맞고 제 성격에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여러 작가들을 같이 커뮤니티를 하면서 자극을 받는 게 굉장히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천주교는 저는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40년 유지되고 있는 공간들은 지금 현재 있는 것들과 또 다른 어떤 감성들이 있는 것이고 여러 사람들의 채취가 녹아 있는 거죠. 변화하면서 갖고 올 수밖에 없었던 조용성들 그런 것들도 한국의 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등도 역시도 청자를 연구했던 공간이고 이걸 재현했던 공간이고 여기에서 많은 제자들이 나와서 역사일 텐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성을 다시 얘기를 하는 것들도 저의 하나의 역할이 아닌가. 완성은 허무하고 높은 곳은 불안하다. 미술관 안에서 임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때문에 전시에 굉장히 방해되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시설물을 가리기 위해서 시설물도 아니고 전시를 위한 어떤 시설물도 아닌 애매한 저쪽에 있는 이 브라인드로 하나의 공간을 만든 거죠.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화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전시에서 사용했던 조명 기구들 역시도 잘 쓰지 않고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같이 조합을 해서 작품을 제작을 했고 내 작업이
허무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예술 생활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몇 년간의 저의 생각들이 좀 함축적으로 담아져 있는 어떤 작업입니다. 갓발은 도자기를 구울 때 청단을 넣어서 굽는 하나의 부수적인 기구죠. 저와도 잘 맞있다고 생각을 했죠. 항상 중심이 아닌 주변의 것들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또 공간 역시도 엘리베이터와 가벽 사이에 어정쩡한 공간을 사용하게 된 계기도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대로 된 건 없더라고요. 계속 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작업을 해 나갈 수 있으면 소망이자 희망이죠.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TV에서 미국의 한 화가가 그림 그리는 것을 다큐멘터리한 영화였는데 그가 그 숲에서 나무 껍질을 수집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30대 중반에 베를린의 어느 추운 날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때 그 TV를 봤던 그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자연에서 나무 가지나 뿌리를 가져다가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주 어린 시절에 벌써 무의식에 자연과의 굉장히 깊은 고리가 연결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안나 오퍼만이 제가 매 학기마다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작업하면서도 굉장히 완성감 있게 작업을 완성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고무가 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학교 오는 길에 학교 앞에 이제 하르덴베르그 스트라스라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가로수 세 그루를 얻어가지고 실기질로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를 촬영을 해서 인화해서 그 위에 드로잉도 하고 또 나무를 잘라서 그걸 거꾸로 세워서 하늘 번질 대지라는 작업을 처음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작업을 계기로 설치 작업에 몰두하게 됩니다. 2학기 때인가 전시장에서 프랑크 마두어 교수 만나게 돼요. 근데 그가 아주 진지하게 저에게 동양의 음향 철학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로 하여금 굉장히 고민스럽고 했고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께 좀 책을 보내주시라 그랬더니 노자, 뭐 장자, 대학 중용, 대승 기신론서 옥편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숙의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서 제가 그 이숙의 씨앗 작업은 하게 되는데요. 제가 1년에 그 동양 철학을 공부하고 나서 채식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싱크대 사이에서 그리고 수세미 위에서 굉장히 그 작은 씨앗이 어렵게 발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숙의 개념을 씨앗을 통해서 내가 작업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제가 실험을 시작합니다. 제게 있어서 사진은 1차적으로는 저의 설치 작품을 다큐하는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작업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설치할 장소의 어떤 스케치 같은 드로잉 역할을 했고요. 세 번째는 제가 설치 작업과 동일한 제목으로 사진 작업들을 늘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제게 굉장히 새로운 시각과 때로는 그 매너리즘에서 벗어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전시한 그 존재의 가벼움 시리즈는 제가 2011년 남극에서의 체험을 작업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서 18년까지 10점으로 작품이 완결되는데요. 남극 킹조지 섬 바닷가에 12시가 넘은 그 어두운 새벽에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멀리 바라보는데 제가 알던 풍경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턴가 그 빙산이 흘러와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빙산이 제게 다가오는 거였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 순간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숭고함이었어요. 한 인간인 제가 너무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의 가벼움 이 시리즈에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느낌을 형성한 작업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레지던시는 현지에서 얻게 된 아이디어나 개념 그리고 재료를 가지고 그 현지인들과의 소통과 도움을 받으면서 새로운 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998년
슐로스 플리쇼우라는 지역에서 레지던시를 하게 되는데 그 지역은 1700년대부터 농경지였어요. 산책을 갔다 들어오면서 그 녹슨 농기구 같은 걸 제가 하나 둘씩 들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마을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작업실에서 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마을 사람들이 자기 집에 창고에 있던 쓰지 않는 도구 같은 거를 갖다 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한 4m 50 정도 되는 크기의 리턴이라고 하는 작업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닝에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 주민들이 자기들이 갖다 놓은 그 녹슨 도구들이 어떻게 작업화됐나 궁금해서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현대 음악을 작곡했던 존 케이지와 사상가였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 그리고 신화학자였던 조셉 캠멜 그 세 사람은 저에게 저의 그 사유의 그물망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 끼친 영향이 정말 큽니다. 존 케이지의 4분 33초라든지 또 잃어버린 침묵을 찾아서와 같은 곡들이 있어요. 근데 이태리 볼로냐에서 존 케이지 기차를 만들고 시간 예술에서 공간 예술로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공명을 주었고 희열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가졌던 어떤 조용의 한계를 그가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같은 경우는 그의 그 숲속의 삶이나 또 범종교적 사유 그리고 검소한 생활 또 조셉 캠멜 같은 경우는 그 동서양의 신화들을 메타포로 엮어놓은 그런 내용들이 저에게 굉장히 감동을 줬고 또 영웅 신화들은 제가 작가로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두려움을 떨치게 했던 사람입니다. 2018년에 대구 자갈마당 아트 스페이스에서 개인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공간은 그 성매매 집결지에 전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이었어요. 흔적들이 공간 곳곳에 남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도 그들이 남겼던 가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그들이 남겼던 인터뷰나 글들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저한테 정말 약간 다른 차원으로 공간을 이해했던 그런 전시였습니다. 제 작업에 있어서 그 이례적인 작업은 제가 씨앗으로 살아있는 작업을 한다는 것 때문일 건데요. 재료가 갖는 매력도 있고 또 작업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몇 개의 다큐멘터리 찍은 것들이 일단 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제가 어떤 작업들을 할지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저의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렇게 릴렉스하고 있을 때 저의 그 사유의 그물망을 통해서 그 이미지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저는 드로잉을 하거나 글로 써둡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들을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제 무의식에서 이미지들을 계속 발전해서 새로운 작업들을 해요. 그리고 그 작업들이 또 숙성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미지를 지우는 것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스스로 매몰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